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차를 몰아날치려 하던 밤에요. 그런데 저를 끌어낸 손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증오하며 고뇌온 끔찍했던 시간들. 그러나 지금 믿을 수 없는 이 순간. 의문점 투성이인 사건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숨겨졌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서로 향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강재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말을 속으로 삼키자마자 심장이 저장된 기억을 다시 재생하듯 광폭하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도로 끝에서 헤드라이트가 폭발하듯 번졌고 몸은 마치 얼음 속에 박힌 못처럼 박혀버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의지는 분명했지만 다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깨를 파고드는 거친 손길이 있었습니다. 뒤로 밀려나며 도도블록의 모서리에 팔꿈치를 부딪히는 순간 금속성의 비명이 밤 공기를 잘랐고 검은 차체가 휘청이다가 무언가를 들이받는 둔탁한 소리가 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야가 돌아갔을 때 피가 만든 선이 아스팔트 위로 넓게 번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황기찬이 누워 있었습니다. 안 돼, 기찬 씨. 제발 눈 좀 떠봐. 손바닥에 묻어나는 체온은 믿기 싫을 만큼 빠르게 식고 있었고 쇳내와 피비린내가 섞여 배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황기찬의 입술이 한번 떨리더니 간신히 열렸습니다. 제인 마지막에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말이 가늘게 흩어지고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순간 강재인의 가슴 속 무엇이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오와 그리움이 동시에 솟구쳐 서로의 목을 조르듯 얽혔고 헛구역질 같은 울음이 목구멍에서 뜨겁게 치밀었습니다. 사이렌이 도로를 가르며 다가오고 붉은 불빛이 회전하며 현장을 핥아갔습니다. 구급대원이 짧게 고개를 저었을 때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번개처럼 명료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품이 감싸왔습니다. 재인 씨,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 들리죠? 숨 쉬어요. 지금은 숨부터. 김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품 안에서 강재인은 아이처럼 울었고 한동안 몸이 떨려 말을 잃었는데요.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머릿속은 자꾸 며칠 전의 카페로 되감기되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황기찬의 얼굴은 이미 절벽 끝을 본 사람의 빛이었고 컵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위암 말기래 1년도 못 버틴데 그의 말은 현실을 전하는 목소리라기보다 벌을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했던 짓들 알아. 내 아버지의 마지막, 우리 은호의 마지막. 다 내 욕심에서 비롯됐지. 용서받을 생각 없어. 그저 마지막에는 혼자이고 싶지 않다. 부탁이야. 강재인은 차갑게 웃으며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남들이 박수 칠 때 당신은 박수가 아니라 칼을 들었지. 지금 와서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고. 그 부탁을 들어줄 만큼 내가 약하진 않아. 입으로는 그렇게 내리쳤지만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눈빛이 가슴속 어딘가에 작게 박혀 피가 스며나오듯 오래 아렸습니다. 그 시각 낡은 모텔의 침대에 모서리에 앉은 강세리는 오래된 앨범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서로 어깨에 기대 웃던 두 소녀의 사진. 세리는 손톱으로 사진 속 강재인의 미소를 긁어내듯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문제였어. 내가 가진 모든 건 원래 내 몫이었어야 해. 황기찬도 와이엘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짧게 말했습니다. 차량 준비해.
오늘 밤 흔적 남기지 마. 보상은 충분히 할게. 집착은 늘 명분을 만들고 명분은 언제나 폭력을 부른다는 사실을 세리는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강세리는 핸들을 움켜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고 시야는 헤드라이트의 통로처럼 길게 찢기며 이어졌는데요. 세리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끝내자. 오늘로.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그녀의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강재인을 밀쳐낸 몸, 황기찬이 자신의 차로 돌진해 들어오는 순간 세리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번갈아 밟으며 차체를 비틀었습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 유리의 파열, 타이어의 미끄러진 모든 소리가 한 덩어리의 참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주. 그녀는 백미러로 번지는 붉은 불빛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꺾었고 심장은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곧 체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거되던 순간까지 세리는 외쳤다고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하지만 수갑의 차가운 금속은 그녀의 손목에서 현실을 각인했고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은 잔인하게도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그 빛 아래서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세상은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여왔다고, 그래서 자신도 같은 방법을 썼을 뿐이라고 강변했는데요. 스스로 만든 함정이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컸고 인정하지 않자 남은 건 변명뿐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었고 치열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아이가 희생된 밤의 블랙박스 영상, 자금 흐름을 흐리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흘린 악의적인 루머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잔혹한 선택. 피고인석의 세리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반성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서는 사람들이 차례로 서서 각자의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강재인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제 친구였어요. 그러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결국 제 아들의 마지막을 통해 절멸을 완성하려 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 합니다. 법이 할 일을 하길 바랍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들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제 동생 김도희의 사건, 단순한 뺑소니로 처리됐던 그날, 증거들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저는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바꿔놓았고 그 손끝에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쥐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끌려갔고 갇혔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의 재미와 누군가의 복수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황기만은 아직도 문장들이 삐걱거렸지만 그날의 계단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밀었어요. 무서웠어요. 방 청석은 조용해졌고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YL 내부에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장실 직원들은 회의록과 결제 라인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법무팀 직원들은 법무팀이 받았던 외압의 정황을 냉정하게 풀었습니다. 디자인팀 직원들은 디자인실에 돌던 소문들이 어떻게 조직적 괴롭힘으로 변질되었는지 이야기했고 오래 본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장 일가와 회사의 오래된 균열을 짚었습니다. 그 외 회사 몇몇 직원들이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흩어진 조각을 맞추듯
타임라인을 한 줄로 꿰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이 더해질수록 세리의 이야기는 변명이 아니라 계획으로, 실수라던 일들은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도구화했고, 그 과정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회와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법정에 또렷이 울렸을 때 세리는 잠깐 멍하니 허공을 보더니 갑자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강재인은 평생 편히 못 자. 그 밤을 매일 떠올리겠지. 그 사람의 마지막 문빛을 매일 삼키면서 살겠지. 그렇게 소리치다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혀 비웃음을 남겼습니다. 악의 마지막 표정은 언제나 가벼워서 더 잔인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행렬, 눅눅한 흙 냄새, 꽃잎의 냉기가 함께 섞인 하루였는데요. 강재인은 비석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해석할 수 없는 감정의 침전물이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죠. 끝낼게. 여기서. 그가 스스로에게 들려준 그 작은 다짐 하나가 기묘하게도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김도윤은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끝났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느리죠. 그래도 같이 가봐요. 그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서로에게 준 신뢰는 꽤 오래 갔습니다. 회사도 천천히 숨을 되찾았습니다. 강미라는 위기 때 더 선명해지는 사람이었고 잃은 신뢰를 되살아오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정호성은 숫자와 사람의 온도를 조절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씩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승우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엄마, 이렇게 불러도 돼요? 말끝이 도착하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따뜻해졌습니다. 어색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고 세 사람의 눈빛이 그 사실을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최자영의 기억은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유난히 창문이 맑았고 그럴 때면 그녀는 정윤이를 찾아갔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다는 아니란 거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윤이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직 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아픔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그 대화는 늘 짧았지만 짧은 만큼 단단했습니다. 용서가 아닌 이해, 화해가 아닌 견딤이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고 그 규칙은 그들만의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노숙자는 오래된 액자를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진 속 황기찬은 늘 상냥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이제는 가끔 미움보다 그리움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너를 몰랐다. 내가 힘들 때 나는 쉬운 길만 골랐다. 그게 엄마의 죄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돈과 욕망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놓아버리는지 그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 배움은 너무 늦어 아팠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강재인은 다시 작업대를 펼쳤고 강미란과 마주 앉아 패턴을 맞췄습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지. 미란의 농담 반 진담 반에 강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으로 가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대신 지금을 더 정확히 보고 싶어서. 그 말은 간단했지만
나는 밤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봄날 강재인과 김도윤은 작은 봉투를 들고 은우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꽃의 냄새는 희미했습니다. 사진 앞에 선 강재인은 손끝으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듯 프레임을 닦았습니다. 은우야. 엄마 왔. 엄마 오늘은 울지 않을게. 내가 웃는 걸 보고 싶어. 엄마도 웃어볼게. 그리고 여기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왔어. 김도윤은 한 발짝 뒤에 서 있다가 다가와 손을 포개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앞으로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겠다는 다짐. 밤이 찾아오면 여전히 트럭의 불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심장은 그 장면에서 움찔했고 손끝은 식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장면이 그녀를 거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황기찬이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그것을 영원히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사과였는지, 마지막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죄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인간다움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선택의 무게를 자기식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 강재인은 그 무게를 회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피하지 않는다는 건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그 사이 회사의 구조는 단단해졌습니다. 강승우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했고 김도윤은 신고 채널을 외부 독립기구와 연결했습니다. 정우성은 준법 교육을 반복하며 원칙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말을 직원들 가슴에 새겼습니다. 강재인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읽을지 알 수 없지만 읽을 누군가가 있다면 진실이 언제든 복구될 수 있도록 그는 사건의 계보를 말 대신 문서로 이어붙였습니다. 어떤 날 강재인은 우연히 창문을 열다 바람에 흩어진 종이들을 붙잡았고 흩어진 도면들 사이에서 자신이 그려온 색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알아봐 주길 바랐다면 지금은 스스로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은 타인에게서 오지만 회복은 자신에게서만 온다. 그 문장은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삶에서 얻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고 전등 아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강재인은 휴대폰을 들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괜찮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라면 말고 국수 먹어요. 라면은 밤을 길게 만들잖아요. 그 대답에 강재인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온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재인아, 너는 잘 버텼. 잘 버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상이 아니라 쉼이다. 그러니 조금만 쉬어라.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라. 누군가의 최후가 너의 첫 장을 막아설 권리는 없다. 그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 순간 문득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시끄럽지 않았고 창틀을 톡톡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리듬을 따라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거창하지 않았고 아주 작은 일들의 연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질투로 시작된 파국이 더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각자가 자기 몫의 무게를 나눠 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언젠가 또 다른 폭우가 쏟아져도 이번엔 우산을 어디에 뒀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실이 모두를 아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짤막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숨지 말고 내가 봐야 할 기록. 필체는 낯설었지만 포장지에서 희미하게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떠올랐고 폴더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영상과 녹취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밤의 전 황기찬이 혼자 녹음한 음성이었습니다. 제인아, 너는 이걸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듣게 되겠지. 나는 내가 내게 내린 형벌을 존중해. 다만 마지막에만, 정말 마지막에만 내가 혼자가 아니길 바랄 뿐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서 미안하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음성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애정,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강재인은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의 등을 기대 눈을 감자 귓가에서는 아직도 브레이크가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같은 시각 유치장 침대 끝에 앉은 강세리는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눈을 치켜뜨곤 했습니다. 변호인은 냉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형 구형. 예상했습니다. 감형 사유를 만들려면 반성과 협조가 필요해요. 세리는 웃었습니다. 협조.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세상에게. 다들 한 번씩은 같은 짓을 하면서 마만 악마라고 부르지. 변호인은 서류를 닫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도 세리는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말로 먼저 확인해 주는 일. 그 치욕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판의 공백 기간 동안 김도윤과 정우성은 각각의 방식으로 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도윤은 증거 보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사건 외곽에 걸쳐 있던 이름들을 하나씩 표에 적었습니다. 자금의 이동,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강재인은 오래된 결제 라인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그림도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선이 많아질수록 세리의 계획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만 최종 선택은 늘 그녀의 몫이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연해졌고요. 증오의 구조는 의외로 단순하네.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빌린 칼, 빌린 돈, 빌린 명분. 그런데 찌르는 건 결국 자신의 손. 김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은 손잡이를 본다. 한편 회사 내부 문화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과거의 농담투로 여긴 원래 그래요라고 말하자 강미란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라는 말로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디자인도, 사람도, 회사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사실 바꾸기 싫다는 변명일 뿐이고요. 회의실은 잠깐 조용해졌고 그 침묵을 정우성이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턴 원래 대신 지금을 이야기합시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회의록 첫 줄에 굵게 남았습니다. 작은 규칙 하나가 바꾸는 건 생각보다 크고 넓었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달래려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코끝을 스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 데서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미등록 번호가 떴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USB. 나한테서 왔어. 누구시죠? 나는 황기찬에게 빚진 사람. 예전엔 적이었고 나중엔 동정했지. 그 사람은 늦게라도 사과하려 했어. 나는 그걸 믿기로 했고 왜 지금? 너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신호가 끊기고 여운만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걸려오겠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강재인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회를 또 받는다는 사실. 받아 안을지 뿌리칠지 그건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노숙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생선 코너 앞에서 손에 들린 가격표가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스쳤고 노숙자는 반사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상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평범한 대답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린 기찬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고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바빴습니다. 손에 전화기, 눈은 어딘가 딴 곳. 노숙자는 그 사진들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몰랐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는지. 그녀는 울었고 울다 말고 조용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모양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던 마음이 자신을 직면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